안녕하세요, 여러분. 저 요즘 잠을 제대로 못 자고 있어요. 아니, 저만 그런 게 아니라 삼성전자나 SK 하이닉스 주식을 조금이라도 갖고 계신 분들은 다들 비슷한 심정이실 거예요. 지난 며칠간 뉴스피드를 열 때마다 심장이 쿵 내려앉는 헤드라인들이 쏟아졌잖아요. 구글 메모리 6분의 1만 쓰는 기술 공개, 삼성 하이닉스 직격탄, 반도체 산업 패러다임 붕괴, AI 시대의 메모리 이제 필요 없나? 이런 제목들만 보면은 솔직히 겁부터 나죠. 저도 처음엔 그랬어요. 아, 내가 들고 있는 주식 이제 다 끝난 건가? 하는 생각에 손이 절로 매도 버튼 쪽으로 가더라고요. 그런데 잠깐 저 여기서 멈췄어요. 왜 멈췄냐고요? 제가 경제 공부를 하면서 딱 하나 배운 게 있거든요. 시장이 가장 시끄럽고 공포스러울 때 정작 진짜 정보는 조용한 곳에 있다는 거예요. 뉴스 헤드라인은 우리 눈길을 끌기 위해 가장 자극적인 부분만 뽑아서 보여주잖아요.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근데 그 헤드라인 하나만 보고 수십만 원, 수백만 원짜리 투자 결정들을 내리는 건 너무 위험하다는 거죠. 그래서 저 밤을 꼬박 세웠습니다. 구글 리서치가 직접 발표한 공식 논문부터 시작해서요. 월가 애널리스트들의 심층 리포트, KB증권 리서치 보고서, 반도체 공학 전문가들의 기술 분석, 그리고 해외 투자 커뮤니티에서 이 사태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까지 닥치는 대로 읽고 또 읽었어요. 그러다 보니 뭔가 이상한 걸 발견했어요. 뉴스에서 말하는 것과 진짜로 돈을 굴리는 기관 투자자들이 생각하는 것 사이에 엄청난 간극이 있더라고요. 숫자부터 한번 보실게요. 구글이 터보퀀트라는 기술을 발표한 2026년 3월 24일 이후 딱 이틀 만에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요. 낸드 플래시 전문 기업 샌디스크는 무려 11%가 넘게 떨어졌고요. 마이크론은 거의 7%, SK하이닉스는 6% 넘게 빠졌어요. 삼성전자도 4.7% 하락했고요. 단 이틀 만에요. 그야말로 전 세계 메모리 반도체 기업들이 동시에 녹아내린 거예요. 시장에서는 이걸 두고 구글판 딥스크 쇼크라고 부르더라고요. 작년 초에 중국의 딥시크가 훨씬 적은 비용으로 고성능 AI를 만들어냈다고 발표했을 때 엔비디아 주가가 하루 만에 엄청나게 빠졌던 거 기억하시나요? 그때와 비슷한 충격파가 이번에 메모리 반도체 기업들을 향해 날아온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저 오늘 이 영상에서 딱 한 가지만 드리고 싶어요. 우리 같은 일반인 투자자가 지금 이 상황을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가? 저 경제학 전공자도 아니고요. 반도체 엔지니어도 아니에요. 그냥 여러분이랑 똑같이 직장 다니면서 월급 모아서 투자하는 평범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어려운 전문 용어나 수식 최대한 빼고 우리 일상에서 바로 와닿는 비유로 설명해 드리려고 해요. 이 영상 끝까지 보시면 여러분도 가족이나 친구한테 터보퀀트 그거 이런 거야 라고 자신 있게 설명하실 수 있을 거예요. 오늘 우리가 같이 알아볼 내용은 크게 세 덩어리예요. 첫 번째, 터보퀀트가 도대체 뭔지 어렵게 생각하실 필요 없어요. 우리 집 이불 압축팩이랑 완전히 같은 원리거든요. 두 번째, 왜 뉴스는 나쁜 얘기만 하는데 정작 큰돈 굴리는 사람들은 다른 계산을 하고 있는 건지. 여기서 제번스의 역설이라는 개념이 나오는데 이게 오늘 영상의 핵심이에요. 세 번째, 그래서 우리 같은 일반 투자자는 지금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구체적으로 어떤 종목들이 어떤 영향을 받는지까지 같이 살펴볼 거예요. 터보퀀트, 이름부터 뭔가 어렵고 거창하죠? 저도 처음에 이 단어 봤을 때 이게 뭐야, 게임 캐릭터 이름인가? 싶었거든요. 근데 막상 뜯어보면 원리 자체는 우리 일상에서 이미 경험하고 있는 것들이에요. 지금부터 제가 최대한 쉽게 풀어드릴 테니까 어렵다고 겁먹지 마시고 그냥 편하게 따라오세요. 1부, 터보퀀트가 뭔지 알아야 무섭지 않죠. 터보퀀트를 이해하려면 먼저 KB 캐시라는 개념을 알아야 해요. Key Value Cache, 줄여서 KB 캐시. 이름만 들으면 완전 생소하죠? 근데 사실 이거 별거 아니에요. 우리가 챗GPT나 구글 제미나이 같은 AI랑 대화를 나눌 때를 생각해 보세요. 처음에 나 오늘 삼성전자 주식 살지 말지 고민이야 라고 했다가 나중에 아까 내가 말한 그 주식 있잖아, 지금 사도 될까? 라고 물어보잖아요. 이때 AI가 아까 그 주식이 삼성전자라는 걸 기억하고 있어야 대화가 자연스럽게 이어지겠죠? 이렇게 AI가 대화 내용을 임시로 기억해두는 공간이 바로 KB 캐시예요. 쉽게 말하면 AI의 메모장이나 포스트잇 같은 거예요. 근데 이 메모장에 문제가 있어요. 대화가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AI가 기억해야 할 내용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난다는 거예요. 짧은 대화 한두 마디야 괜찮은데 긴 문서를 분석하거나 복잡한 업무를 AI한테 맡기면 이 메모장이 순식간에 꽉 차버리거든요. 제가 비유를 하나 들어볼게요. 수능 시험장을 상상해 보세요. 여러분이 수학 문제를 푸는데 연습장이 딱 한 장밖에 없는 거예요. 문제가 어려워질수록 풀이 과정이 길어지고 연습장이 점점 꽉 차겠죠. 그럼 어쩔 수 없이 감독관한테 가서 연습장 더 주세요 라고 해야 해요. 이 연습장이 바로 반도체 회사들이 만드는 고가의 메모리, 특히 HBM이라고 불리는 고대 역폭 메모리예요. 지금까지 AI 산업이 폭발적으로 성장하면서 연습장 더 많이, 더 빨리 가져와 라는 수요가 끝없이 늘어났고, 그래서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 같은 메모리 반도체 회사들이 엄청난 수혜를 받았던 거예요. 주가가 오른 것도 바로 이 이유고요. 그런데 구글이 나타나서 완전히 다른 제안을 한 거예요. 야, 연습장 더 살 필요 없어.
내가 글씨를 엄청 작게 쓰는 방법을 알아냈는데 나중에 돋보기로 보면 다 읽을 수 있어. 그러니까 연습장 한 장으로도 충분히 시험 볼 수 있다고. 이게 바로 터보퀀트예요. 좀 더 쉬운 비유를 드리자면 겨울 이불 생각해 보세요. 두꺼운 겨울 이불을 장롱에 넣으려면 공간을 엄청 차지하잖아요. 그런데 진공 압축팩에 넣고 공기를 쫙 빼버리면 부피가 확 줄어들잖아요. 이불 성능은 그대로인데 부피만 줄어드는 거죠. 터보퀀트가 딱 이런 역할을 하는 거예요. AI가 기억해야 할 데이터의 품질은 1%도 안 떨어뜨리면서 그 데이터가 차지하는 공간만 6분의 1로 줄여버리는 거죠. 구글이 엔비디아의 최고급 GPU인 H100에서 직접 테스트해봤더니 결과가 정말 놀라웠어요. 메모리 사용량은 최소 6배 줄었고 AI가 대답하는 속도는 최대 8배 빨라졌어요. 그러면서 정확도 손실은 0, 즉 제로였다고 발표했어요. 성능 저하가 전혀 없다는 거예요. 심지어 별도로 AI를 다시 학습시킬 필요도 없이 바로 적용할 수 있다고요. 이 숫자들만 보면 와 대박 기술이다 라는 생각이 드는 동시에 메모리 반도체 회사 주주 입장에서는 식은땀이 나겠죠. 그 심정 저 충분히 이해해요.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볼게요. 어렵지 않으니까 조금만 집중해 주세요. 터보퀀트는 사실 두 가지 기술이 합쳐진 거예요. 첫 번째가 폴라퀀트, 두 번째가 QJL이에요. 폴라퀀트부터 설명할게요. 기존의 데이터를 저장하는 방식은 마치 동쪽으로 3칸, 북쪽으로 4칸 가라처럼 가로, 세로, 좌표로 위치를 표현하는 방식이었어요. 이렇게 하면 정보를 여러 개로 나눠서 저장해야 하니까 메모리를 많이 쓰게 되죠. 반면 폴라퀀트는 37도 방향으로 5만큼 가라처럼 각도와 거리 하나로 같은 정보를 훨씬 압축해서 표현해요. 같은 정보인데 담는 그릇이 훨씬 작아지는 거예요. 두 번째 기술인 QJL은 압축 과정에서 생기는 오차를 잡아주는 역할을 해요. 사진 파일을 너무 많이 압축하면 화질이 깨지잖아요? AI 데이터도 마찬가지예요. 너무 압축하면 정보가 손상될 수 있거든요. 그런데 QJL은 단 1비트, 그러니까 플러스냐 마이너스냐 딱 두 가지 정보만으로 이 오차를 실시간으로 잡아내요. 수학적으로 고차원의 복잡한 관계를 저차원에서도 완벽하게 유지하는 원리를 이용한 건데요. 이 두 기술이 합쳐지면서 압축은 극대화되고 오차는 제로에 가깝게 유지되는 거예요. 2부, 그런데 왜 큰손들은 오히려 웃고 있을까요? 자, 여기서부터가 오늘 영상의 진짜 핵심이에요. 집중해주세요. 지금 개인 투자자 대부분은 이렇게 생각하고 있을 거예요. 메모리를 6분의 1만 써도 된다면 반도체 회사들 주문이 6분의 1로 줄어드는 거 아냐? 그럼 주가가 더 떨어지는 거 아닌가? 완전히 자연스러운 생각이에요. 저도 처음엔 똑같이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월가의 기관 투자자들, 그러니까 진짜 큰 돈을 굴리는 사람들은 지금 전혀 다른 단어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바로 제번스의 역설이에요. 1865년으로 잠깐 가볼게요. 영국의 경제학자 윌리엄 제번스라는 사람이 흥미로운 현상을 발견했어요. 당시 영국은 석탄으로 돌아가는 증기기관이 산업의 핵심이었는데 제임스 와트가 훨씬 효율적인 증기기관을 발명했어요. 석탄을 적게 써도 같은 힘을 낼 수 있게 된 거죠. 그러면은 상식적으로 석탄 소비량이 줄어야 하잖아요? 근데 실제로는 정반대가 일어났어요. 증기기관이 효율적으로 변하니까 운영 비용이 싸지고, 그러니까 공장을 더 많이 짓고 기계를 더 많이 돌리고 결국 석탄 소비량이 폭발적으로 늘어난 거예요. 효율이 올라갈수록 수요도 같이 올라가는 역설적인 현상, 이게 바로 제번스의 역설이에요. 이게 현대에도 똑같이 반복됐어요. 90년대 인터넷이 처음 보급될 때 사람들이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이제 컴퓨터로 문서 보면 되니까 종이 쓸 일이 없겠다. 제지 회사들 다 망하겠네. 이랬거든요. 그런데 실제로는 어떻게 됐죠? 컴퓨터와 프린터가 보급되면서 사람들이 정보를 훨씬 더 많이 만들고 더 많이 출력하고 결과적으로 종이 소비가 역대급으로 늘어났잖아요. 효율이 올라갔더니 시장 자체가 커진 거예요. 터보퀀트도 똑같은 경로를 걸어갈 거라는 게 스마트 머니들의 시각이에요. 지금 AI를 쓰고 싶어도 못 쓰는 중소기업들, 자영업자들, 개발도상국의 기업들 생각해보세요. 왜 못 쓰냐고요? 비싸서요. AI를 돌리려면 엄청난 양의 고가 메모리가 필요하고 그 비용이 만만치 않거든요. 그런데 터보퀀트 덕분에 메모리 비용이 6분의 1로 줄어든다면요? 그동안 비싸서 못 쓰던 수많은 기업과 개인들이 이 가격이면 우리도 AI 써야지 라며 시장으로 몰려들 거예요. 개별 AI 서비스 하나가 쓰는 메모리는 줄겠지만 AI를 쓰는 서비스의 숫자가 10배, 100배로 늘어나면 전체 메모리 수요는 오히려 지금보다 훨씬 더 커질 수 있다는 거예요. 이 논리가 바로 기관 투자자들이 지금 이 상황을 공포가 아닌 기회로 보는 이유예요. 3부, 그럼 어디에 기회가 생기고 어디가 진짜 위험한 걸까요? 자, 이제 가장 현실적인 이야기를 해볼게요. 이번 터보퀀트 사태로 반도체 업계의 지형도가 미묘하게 바뀌고 있는데 어느 쪽이 수혜를 받고 어느 쪽이 직격탄을 맞는지 하나씩 짚어볼게요. 먼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이야기를 해야겠죠. 이미 주가가 많이 빠졌고 여러분 중에도 이 두 종목 들고 계신 분들이 많을 거잖아요. 단기적으로는 주가가 더 흔들릴 수 있어요. 사실이에요. 공포에 질린 매도 물량이 아직 다 소화되지 않았거든요. 시장이라는 게 사람의 심리로 움직이는 만큼 나쁜 뉴스가 계속 나오는 동안은 변동성이 클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장기적인 펀더멘털, 그러니까 회사의 실제 경쟁력을 보면 이야기가 달라져요. SK 하이닉스는 지금 엔비디아와 가장 긴밀한 파트너십을 맺고 있는 회사예요. HBM이라고 불리는 차세대 고대역폭 메모리 시장에서 압도적인 위치를 점하고 있고요. 터보퀀트로 AI 활용 비용이 낮아지면서 AI 수요 자체가 폭발적으로 늘어나면 결국 그 수요를 받쳐줄 차세대 메모리인 HBM4 같은 제품은 없어서 못 파는 상황이 또 올 거라는 거예요. 삼성전자는 또 다른 강점이 있어요. 메모리 칩을 만드는 것뿐만 아니라 반도체를 대신 생산해주는 파운드리, 그리고 여러 칩을 하나로 묶어주는 패키징까지 한 번에 해줄 수 있는 회사거든요. 구글 같은 빅테크 기업들이 우리 알고리즘에 딱 맞는 커스텀 반도체를 만들어줘 라고 요청할 때 이 모든 걸 원스톱으로 해결해 줄 수 있는 회사가 사실 많지 않아요. 삼성전자가 그 유리한 고지에 서 있다는 거죠. 재밌는 건 인텔이랑 AMD예요. 터보퀀트 발표 이후에 메모리 주식들이 빠질 때 이 두 회사 주가는 오히려 올랐거든요. 왜 그럴까요? 터보퀀트는 메모리 사용량을 줄이는 대신 그만큼 더 복잡하고 정교한 수학적 계산을 해야 해요. 연습장을 적게 쓰는 대신 머릿속 계산을 더 많이 하는 셈이에요. 그 계산을 담당하는 게 바로 CPU와 각종 연산 가속기 칩이에요. 메모리 수요는 줄지 몰라도 연산 수요는 오히려 늘어난다는 거죠. 그래서 연산 칩을 만드는 인텔이나 AMD한테는 뜻밖의 호재가 될 수 있다는 시각이에요. 그리고 제가 개인적으로 가장 흥미롭게 보는 부분이 있어요. 바로 온디바이스 AI 시장이에요. 지금 우리가 스마트폰에서 AI 기능을 쓸 때 사실 대부분은 스마트폰 자체에서 처리하는 게 아니라 저 멀리 있는 데이터 센터 서버로 데이터를 보내서 처리하고 결과를 받아오는 방식이에요. 왜냐하면 스마트폰에 들어가는 메모리는 용량이 작아서 고성능 AI를 직접 돌리기가 어려웠거든요. 그런데 터보퀀트로 메모리 사용량이 6분의 1로 줄어든다면요? 우리가 매일 들고 다니는 스마트폰에서도 서버 도움 없이 바로 챗GPT급 AI가 돌아가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현실이 되면 스마트폰용 저전력 고성능 메모리 수요가 완전히 새로운 차원으로 폭발할 거예요. 지금까지 데이터 센터 서버가 메모리 수요의 핵심이었다면 앞으로는 수십억 명이 들고 다니는 스마트폰 하나하나가 거대한 메모리 시장이 될 수도 있다는 거죠. 물론 여기서 냉정하게 짚고 넘어가야 할 것들도 있어요. 저 지금 마냥 장밋빛 전망만 드리고 싶은 게 아니거든요. 첫째로 터보퀀트는 아직 논문 단계예요. 실험실에서 좋은 결과가 나왔다는 거와 실제 수백만 명이 동시에 쓰는 데이터 센터 환경에서도 똑같이 작동한다는 건 전혀 다른 문제예요. 구글이 2026년 2분기에 오픈소스 코드를 공개한다고 했는데 그때 전 세계 개발자들이 직접 테스트해봐야 진짜 실력이 검증되는 거예요. 둘째로 AI가 아주 긴 대화나 복잡한 문서를 처리할 때 미세한 압축 오차가 쌓이면서 AI가 이상한 소리를 하는 환각 현상이 심해질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하긴 어려워요. 구글은 정확도 손실이 제로라고 주장하지만 이건 특정 조건에서의 실험 결과이고 현실의 다양한 상황에서도 그럴지는 더 지켜봐야 해요. 셋째로 지금 주가를 누르고 있는 게 터보퀀트만이 아니라는 점도 알아야 해요. 전 세계적으로 무역 분쟁, 환율 불안, 지정학적 리스크 같은 거시경제 변수들이 시장 전체를 짓누르고 있거든요. 터보퀀트는 어떻게 보면 이런 불안 심리가 폭발할 빌미를 제공한 것일 수 있어요. 진짜 주가를 움직이는 큰 힘은 이런 매크로 환경이라는 점 절대 잊으시면 안 돼요. 저 오늘 정말 많은 이야기를 드렸는데요. 사실 제가 이 모든 걸 공부하면서 느낀 감정을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처음엔 무섭고 혼란스러웠는데 깊이 파고들수록 오히려 흥미롭고 설레더라고요. 기술의 변화가 이렇게 빠르게 세상을 바꾸고 있구나. 그리고 그 변화의 흐름을 제대로 읽으면 오히려 기회가 생기는구나 하는 생각이요. 물론 투자는 신중하게 해야 하고 여러분 각자의 상황과 판단이 제일 중요해요. 오늘 제가 드린 이야기는 어디까지나 정보와 시각의 공유일 뿐이고 투자 결정은 반드시 여러분이 스스로 하셔야 한다는 점 다시 한번 강조드릴게요. 자, 드디어 결론이에요. KB캐시, 폴라퀀트, 제번스의 역설까지. 평소에 접하기 어려운 개념들을 한꺼번에 쏟아드렸는데 끝까지 따라와 주신 것만으로도 여러분은 이미 평균적인 개인 투자자보다 훨씬 깊이 있는 시각을 갖게 되신 거예요. 진심으로 그렇게 생각해요. 첫 번째, 헤드라인과 현실 사이의 간격을 기억하세요. 오늘 우리가 공부한 것의 핵심은 사실 터보퀀트 기술 자체가 아니에요. 더 중요한 건 이 기술이 세상에 나왔을 때 미디어가 어떻게 소비하고 시장이 어떻게 반응하고 그리고 정작 그 이면에서는 어떤 계산이 이루어지는가예요. 뉴스는 우리의 시선을 끌기 위해 존재해요. 그래서 가장 자극적이고 공포스러운 부분을 앞에 내세우죠. 메모리 반도체 이제 필요 없다. 삼성 하이닉스 직격탄이라는 헤드라인은 틀린 말이 아니에요. 단기적으로 충격이 있는 건 사실이니까요. 그런데 그게 전부인 것처럼 느끼게 만드는 게 문제예요. 제가 오늘 공부하면서 느낀 건 진짜 정보는 항상 헤드라인 한 겹 아래에 있다는 거예요. 논문을 직접 읽어보고 전문가들의 분석을 찾아보고 역사적인 사례를 대입해보면 전혀 다른 그림이 보이기 시작해요. 제번스의 역설도 90년대 종이 소비 이야기도 결국 우리한테 말해주는 건 하나예요. 세상은 생각보다 단순하게 움직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앞으로 이런 뉴스를 접하실 때마다 딱 3초만 멈춰주세요. 그리고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이 헤드라인 한 겹 아래에는 뭐가 있지?
이 습관 하나가 여러분의 투자 인생을 바꿀 수 있어요. 진심으로요. 두 번째, 공포는 시장이 내는 소음이에요. 신호와 구분하세요. 주식시장에는 두 가지가 존재해요. 신호와 소음이에요. 신호는 기업의 실제 경쟁력, 기술의 방향, 산업의 구조적 변화 같은 거예요. 소음은 단기적인 공포, 과열된 감정, 헤드라인이 만들어내는 집단적 불안 같은 거고요. 훌륭한 투자자와 그렇지 않은 투자자의 차이는 사실 여기서 갈려요. 소음에 흔들리느냐, 신호에 집중하느냐. 이번 터보퀀트 사태를 신호와 소음으로 나눠보면요. 소음은 이거예요. 발표 직후 이틀 만에 주가가 4.11% 빠진 것. 뉴스에서 쏟아지는 공포스러운 헤드라인들. 소셜미디어에서 다 팔아라, 이제 끝났다라고 외치는 목소리들. 이건 소음이에요. 물론 소음도 단기적으로 주가를 움직이기 때문에 무시할 수 없지만 이게 장기적인 기업 가치와 같은 건 아니에요. 신호는 이거예요. AI 활용 비용이 낮아지면서 AI 시장 자체가 훨씬 더 많은 플레이어에게 열리게 된다는 것. 온디바이스 AI라는 완전히 새로운 시장이 열릴 가능성이 생겼다라는 것. 반도체 산업의 수요 구조가 바뀔 수 있지만 총량 자체는 오히려 더 커질 수 있다는 것. 이게 신호예요. 지금 여러분이 삼성전자나 하이닉스를 들고 계시다면 지금 흔들리는 게 소음 때문인지 신호 때문인지 스스로 판단해 보세요. 그 판단의 기준이 되는 정보를 오늘 제가 최대한 드리려고 했어요. 세 번째, 변화의 속도에 겸손해지세요. 이건 투자 이야기가 아니라 삶의 이야기예요.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저 이번에 터보컨트 공부하면서 좀 겸손해졌어요. 불과 1년 전만 해도 AI 때문에 메모리 반도체 수요가 폭발할 거야가 투자 업계의 거의 당연한 상식이었잖아요. 그런데 딱 1년 만에 소프트웨어 알고리즘 하나로 메모리 수요를 6분의 1로 줄일 수 있다는 기술이 나와버렸어요. 세상이 변하는 속도가 우리가 예측할 수 있는 수준을 훌쩍 넘어가고 있어요. 이게 무섭기도 하고 동시에 굉장히 흥미롭기도 해요. 어제의 상식이 오늘의 착각이 되고 오늘의 위기가 내일의 기회가 되는 세상. 이 속도 앞에서 우리가 가져야 할 태도는 한 가지 관점에 너무 강하게 고집하지 않는 것, 그리고 계속 배우고 업데이트하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투자도 마찬가지예요. 이 종목은 무조건 오른다, 저 산업은 무조건 망한다 라고 확신하는 순간 우리는 새로운 정보를 받아들이지 못하게 되거든요. 항상 열린 자세로 새로운 기술과 변화를 공부하면서 내 판단을 계속 다듬어 나가는 것. 그게 이 빠른 세상에서 살아남는 투자자의 자세라고 저는 믿어요. 네 번째, 그래서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것들. 자, 너무 추상적인 이야기만 드린 것 같아서 조금 더 현실적인 이야기로 마무리할게요. 지금 당장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것들을 정리해 드릴게요. 첫째, 지금 본인이 들고 있는 종목의 본질적인 경쟁력을 다시 한번 확인해 보세요. 삼성전자나 하이닉스를 들고 계신 분이라면 이 회사들이 단순히 메모리를 만드는 회사인지 아니면 그 이상의 기술력과 고객 기반을 갖고 있는 회사인지, 공포가 거치면 결국 드러나는 건 기업의 실제 실력이거든요. 둘째, 지금 당장 손절을 결정하셨다면 그 결정이 공포 때문인지 합리적인 판단 때문인지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공포 때문이라면 하루만 더 기다려보세요. 투자에서 가장 비싼 실수 중 하나가 공포의 정점에서 던지고 회복할 때 다시 사는 거거든요. 물론 판단은 여러분의 몫이에요. 셋째, 이번 사태를 계기로 앞으로 AI와 반도체 산업의 흐름을 꾸준히 공부해보세요. 터보퀀트는 끝이 아니에요. 이런 기술 변화들이 앞으로도 계속 나올 거고 그때마다 시장은 비슷한 패턴으로 반응할 거예요. 그 패턴을 미리 알고 있는 사람과 모르는 사람의 대응은 완전히 달라질 수밖에 없어요. 넷째, 분산 투자의 원칙을 다시 한번 떠올려 보세요. 어떤 종목 하나에 전 재산을 넣는 건 아무리 좋은 기업이라도 위험해요. 특히 기술 변화가 이렇게 빠른 시대에는요. 달걀을 여러 바구니에 나눠 담는 것, 식상하게 들리지만 지금처럼 변동성이 큰 시장에서는 이게 가장 강력한 방어막이에요. 저 오늘 이 영상을 준비하면서 밤을 꼬박 새웠어요. 논문 읽고 리포트 찾아보고 비율을 어떻게 하면 쉽게 전달할 수 있을지 계속 고민했어요. 왜냐고요? 저도 여러분과 같은 입장이거든요. 뉴스 하나에 흔들리고 주가 하나에 밤잠 못 자고 그러면서도 더 나은 판단을 하고 싶어서 공부하는 평범한 사람이요. 그래서 오늘 제가 가장 드리고 싶었던 건 종목 추천이 아니었어요. 같이 공부하자는 거였어요. 혼자 뉴스만 보면서 공포에 휩쓸리지 말고 조금만 깊이 파고들면 보이는 다른 시각들을 같이 나누자는 거였어요. 투자는 결국 긴 게임이에요. 오늘 하루의 등락에 일희일비하다 보면 정작 중요한 큰 그림을 놓치게 돼요. 물론 쉽지 않아요. 저도 매일 그 유혹과 싸우거든요. 그래도 오늘 이 영상이 여러분한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다면 그걸로 저는 충분히 보람 있어요. 앞으로도 이런 경제 이슈들, 어렵게 느껴지는 것들을 최대한 쉽고 솔직하게 같이 파헤쳐 볼게요. 여러분이 옆에 있어 주시는 한 저도 계속 밤새워서 공부해올 자신 있어요. 오늘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정말 감사해요. 도움이 됐다면 좋아요 한번, 그리고 이런 경제 이야기 앞으로도 같이 공부하고 싶으시다면 구독과 알림 설정 부탁드릴게요. 댓글로 궁금하신 거 남겨주시면 다음 영상 주제로 꼭 가져올게요. 우리 천천히 그리고 꾸준히 같이 부자 되어봐요. 감사합니다.